저는 29살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맞벌이 새댁입니다. 항상 출퇴근 시간에 이어폰으로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은 저희 부부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제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남편과 아직도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고 우리 시부모님 역시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고부 갈등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 하면 제가 아니라 3년 전에 결혼한 우리 친오빠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빠가 결혼을 완전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저희 집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고 지금은 크게 돈 걱정 없이 사실 정도로 재산을 모아놓으셨어요. 아파트도 2채 있고 월세 나오는 꼬마 건물도 있어서 노후 준비 걱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 2분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고 그러다가 어차피 종목이 겹치는 한식 뷔페 식당까지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이 경주인데 여기는 단체 관광 손님도 많아서 버스로 사람들을 수백 명씩 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식 뷔페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고 그 예상대로 장사가 매우 잘 되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고생도 정말 많으셨고 부모님 2분 모두 무릎이며 허리며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하시던 반찬 가게, 한식 뷔페 식당 모두 정리하셨고 사실상 은퇴하신 상태로 편하게 노후를 즐기며 사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나 우리 오빠는 고생을 거의 안 하고 자랐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호텔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경주의 커다란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친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관광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그 안에서 새언니를 만나 3년 전 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새언니가 첫인상부터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면 여자들이 잔뜩 긴장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곤 할 텐데 저희 새언니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 조건들을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은 얼마를 모아놨고 혼수는 어느 정도를 해갈 계획이니 신혼집은 30평대 준신축급 아파트를 원한다고 똑부러지게 요구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그런 당찬 모습의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본인 생각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면서 오빠 결혼할 때 새언니가 원하는 33평 신축 아파트를 전세도 아니고 새로 사주셨어요. 새언니가 가져온다던 혼수 규모가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 과하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었지만 부모님의 결정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2년 후 제가 시집갈 때도 저희 부모님은 오빠 못지않게 제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오빠가 결혼하고 난 뒤에 새언니의 태도가 불만이었죠. 항상 본인이 원하는 건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건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절에 보통 시댁에 먼저 왔다가 차례를 다 지내고 나면 점심때쯤 친정으로 건너가곤 하잖아요. 저희 새언니는 아예 신혼 초부터 설날이건 추석이건 딱 정해서 한 번은 저희 집에 먼저 가고 또 나머지 한 번은 자기 친정에 먼저 가겠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애초부터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어딜 먼저 가던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너무 대놓고 저렇게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게 제 눈에는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안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 굳이 감정 상할 일을 만들기 싫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전부 새언니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결혼했기 때문에 며느리에 이어 사위가 하나 더 생겼지만 3년 전에 오빠 결혼했을 때는 처음 들어온 며느리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다고 신혼집에 함부로 찾아가면 며느리들이 싫어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반찬 같은 걸 만들어도 퇴근길에 오빠를 불러서 집에 들고 가라 하셨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굳이 꼭 참석하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정집의 집안 행사가 많이 있는 편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1년에 2번 명절과 5월에 어버이날 그리고 부모님 2분 생신 챙겨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따로 다른 친척 챙길 필요도 없고 굳이 며느리에게 그런 거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뭐 명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저희 부모님 생신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오빠가 결혼하고 처음 1년 동안은 어버이날과 우리 부모님 2분 생신 때마다 새언니가 오빠랑 함께 찾아오긴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찾아왔고 오빠가 급하게 준비한 용돈 봉투가 전부였죠. 며느리가 꼭 시부모의 생신 선물을 따로 준비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새언니 얼굴 표정부터 자기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잘못 끌려왔다는 듯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팔짱까지 딱 끼고 앉아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눈치 보고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정도였는데 진짜 그걸 보면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성질 같아서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가 뭐라고 해도 요즘은 시집살이 시킨다면서 싫어한다더라고요. 꼴보기는 싫고 괜히 뭐라 했다간 오빠 결혼 생활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나마도 처음 1년만 그렇게 찾아왔지 그 이후로는 아예 부모님 생신에도 참석조차 하지 않고 오빠만 혼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용돈 드리고 했었는데 차라리 얼굴 안 보이는 게 낫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반찬 가게부터 시작해서 식당을 오래 하셨는데 전부 엄마가 하나하나 직접 만드셨고 실제로 손맛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엄마 김치가 정말 맛있는데 제가 이날 이때까지 밖에서 먹고 다니던 김치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마 김치가 맛있거든요. 지금은 식당이나 반찬 가게를 안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식구들 먹을 김치는 매년 이맘때 엄마가 손수 담그세요. 저도 예전부터 엄마가 김장을 하면 옆에서 보조를 해드렸고 보통 한 번에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파김치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만드시기 때문에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 보통 이렇게 담궈 놓으면 겨울이 지나 봄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희 새언니가 3년 전에 결혼하고 처음 맞는 김장 날이었을 때도 엄마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마트에서 김치 사 먹으면 되니까 김장하고 싶지도 않고 일이 바빠서 오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뻔히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거 다 아는데 오기 싫으면 그냥 오지 말 것이지 저런 변명은 뭐하러 하나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냥 됐다 하셨고 평소처럼 저랑 엄마가 김장을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매년 겨울마다 하는 김장이니 맛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마는 김장을 다 마친 후에 오빠를 따로 불러서 배추김치 5포기와 나머지 각종 김치들도 종류별로 다 챙겨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김장 다 끝나고 엄마가 김치를 가져가라 불러서 머쓱한 얼굴로 찾아온 오빠한테 제가 처음으로 한 소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김장했다니까 엄마 김치 먹고는 싶은가 봐. 새언니는 하루 종일 뭐 했대? 와서 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오빠도 너무 새언니한테 잡혀 사는 거 아니야? 저희 오빠는 그런 건 아니라면서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른 것뿐이라며 결혼 생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더군요. 오빠라도 좀 확실하게 엄마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 내부 문제 때문에 새언니랑 매일 싸우고 얼굴 붉힐 수도 없으니 그런 오빠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에게 김치를 좀 나누어주고 며칠이 지나서 새언니는 가져간 김치가 너무 맛이 있었다면서 추가로 더 가져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김장할 때 와서 조금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당당하게 자기들 몫을 가져갔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선 긋고 김장하기 싫다고 했어야 했나?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치? 그게 입에 맞았어? 당연히 더 줘야지. 몇 폭이나 더 줄까? 내일 퇴근길에 정환이 좀 우리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해라. 하지만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엄마는 새언니가 자기 김치가 맛있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그때 만들었던 김장김치 절반을 새언니 집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나눠준 것이 배추김치로만 30포기 정도였는데 깍두기에 이것저것 다른 김치도 한 짐이라 오빠 차 트렁크가 주저앉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다 새언니 주고 나면 우리는 겨울에 뭐 먹어? 우리는 또 해 먹으면 돼. 걔가 시집와서 뭐 맛있다고 한 적이 처음이잖니. 음식도 낯설고 새로 시집와서 눈치 보이는 것도 많을 텐데. 김치라도 입에 맞아서 다행이다. 아니, 저희 새언니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 경주 토박이에요. 지금 사는 집에서 친정까지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고 아마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보다 자기 친정에 훨씬 많이 찾아갔을 텐데 뭐가 그렇게 낯설다는 건지 엄마의 말이 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엄마가 김치를 담그면 당연히 오빠와 새언니 몫으로 일정 부분을 더 만들어서 나눠주셨고 작년 김장하기 전에는 아예 새언니가 40포기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길래 80포기를 담궈서 그중에 40포기를 나눠주었어요. 아니 오빠, 오빠네는 김치만 먹고 살아. 둘이 사는데 무슨 김치를 40포기나 달라고 해? 이 정도면 새언니도 와서 좀 돕기라도 하던가. 그러게, 엄마 김치가 맛있긴 하잖아. 나도 엄마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 잘 됐지 뭐. 속이 답답했지만 엄마도 신이 나서 김장을 하는데 그런 집안 분위기에 초를 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새언니는 김치를 담글 때 돕지도 않았고 공짜로 가져가기만 했는데 오빠가 엄마한테 김치값을 두둑히 찔러 넣어주고 저한테도 수고했다며 용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화가 좀 풀리긴 했었습니다. 저도 올해는 결혼을 하고 집에서 나와 살게 되었는데 제가 시집을 가보니까 새언니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고 저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시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댁은 불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언니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피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한테 잘해주시니 저 역시도 시부모님들께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불편해도 한 번 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맛있는 식당이나 카페 발견하면 다음엔 꼭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모시고 한 번 더 찾아가곤 합니다. 지난 9월에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저희 부부가 여름 휴가를 조금 늦게 내고 다 같이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부모님이랑 여행을 간다는 것이 저 역시도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 역시도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나름대로 즐거운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 새언니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저희 부모님과 친해지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겨놓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는 얌체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되었고 저희 시댁에서는 김장을 하지 않으셔서 저는 예년처럼 친정에서 엄마와 둘이 김장을 담궜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장은 평소보다 양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몇 포기야? 엄마, 올해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긴 뭐가 많아. 평소랑 별로 다를 것도 없어. 100포기야. 너희 새언니가 올해는 50포기 가져간다고 해서 이 정도는 해야겠더라.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20포기는 가져가야지. 뭐? 50포기? 아니, 진짜 오빠랑 새언니는 김치만 먹고 산대? 그리고 나도 20포기씩 가져갈 필요 없어. 진짜 새언니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네. 정말 불만이 많았지만 엄마가 한다고 하니 저는 옆에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죠. 원래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하면 50포기, 60포기 정도 했었는데 오빠가 장가간 뒤로 80포기 정도로 늘어나고 이제 저까지 시집을 가니까 100포기로 늘어나서 엄마와 둘이 하기엔 버거운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아침부터 자르고 묻히고 비비고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김장 다 됐다고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를 끌고 와서 50포기를 한 번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오빠네 집 김치 냉장고에 자리도 없겠다. 새언니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 맛있어서 모자라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가져가도 금방 먹더라. 엄마, 이건 김장값, 그리고 이건 너 용돈. 올해도 둘이서 김장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알면 오빠도 엄마한테 신경 좀 더 써. 새언니한테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도 김치 가져가면서 얼굴은 비춰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내년에는 꼭 같이 올게. 바로 근처에 살면서 김치 가져가라고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새언니가 너무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일을 하진 않아도 이럴 때 얼굴 비추고 본인이 직접 엄마한테 잘 먹겠다는 인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가면 그림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진짜 명절 빼고는 얼굴 보는 것조차 쉽지 않고 아무리 요즘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가끔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아쉽게 할수록 저는 시부모님한테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김장을 마치고 저는 딱 10포기만 집으로 가져왔어요. 시부모님한테 김장김치 맛보시라고 한 포기랑 수육까지 만들어 가져다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 엄마 솜씨가 죽지 않았구나. 이러니 새언니도 김치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주말에 엄마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낮에 국수를 삶아서 김장 끝나고 새로 담궜다는 파김치랑 같이 먹었는데 정말 끝내주게 맛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김장할 때 파김치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새로 만들었다면서 저보고 집에 가는 길에 오빠네 집에 들러서 파김치를 좀 가져다 주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기도 해서 오빠네 집에 들렀고 파김치를 들고 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머리가 까치집이 된 오빠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뭐야 오빠, 해가 지금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었던 거야? 집에 새언니는 어디 가고 오빠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새언니는 자기 친정부모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집들이 때 이후로 처음 오빠네 집에 들어가 볼 수 있었죠. 새언니 성격 때문인지 집안은 정말 깔끔하게 처음처럼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집에 새언니가 없어서 모처럼 휴가를 만끽했는지 전날 밤에 새벽까지 TV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4시가 넘어서 잤다 하더라고요. 그때 잠들어서 점심시간이 넘은 오후 1시에 일어났는데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가 엄마 김치를 정말 좋아하고 김장김치 받아간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김치도 없이 맨입에 라면만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김치도 안 먹어? 귀찮아서 꺼내지도 않은 거야? 어휴, 진짜 내가 못 산다. 접시 어디 있어? 내가 꺼내줄게. 아냐, 나 김치 안 먹어도 돼. 귀찮아서 그냥 라면만 먹으려고 한 거야. 제가 오빠 집 김치 냉장고를 열려고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며 막더라고요. 하지만 제 손이 더 빨랐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커다란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50포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냉장고가 꽉 차 있어야 정상인데 왜 텅 비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맥주와 소주 몇 병이 있었고 과일이 조금 있을 뿐 다른 곳을 다 열어봐도 김치가 없었습니다. 뭐야, 김치 다 어디 갔어? 김장김치 다 어쩌고 오빠는 맨입에 라면을 먹고 있는 건데? 오빠는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매년 저희가 김장을 해서 김치를 받아가면 그걸 전부 새언니 친정에 가져다주고 있었답니다. 그 집은 김장을 안 하고 사다 먹을 필요도 없이 저와 엄마가 만든 김치로 겨울 내내 그걸 먹었던 거예요. 사실 와이프가 김치를 안 먹거든. 냄새도 잘 못 맡아서 우리 집엔 김치가 없어. 예전에 엄마가 김치 먹으라고 처음 줬을 때 그때 먹기 싫다면서 자기 친정에 가져다 드렸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입에 딱 맞았나 봐.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김장 담그면 처가에 가져다 드리고 있던 거야.
진짜 아무리 우리 오빠지만 이런 등신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 고생시켜서 그걸 처가에 가져다 주고 있었다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왜 사돈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에게 지금까지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엄마는 새언니가 좋아하는 줄 알고 선뜻 김장을 담궈서 나눠주고 있던 건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 나도 죄송한 마음이니까 용돈 두둑하게 드리고 있잖아. 세상 사는데 돈이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언니도 최소한 자기 부모한테 김치를 가져다 줄 거면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얼굴도 안 비추고 전화 한 통화 없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그 많은 김치를 얻어서 자기 친정에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엄마도 이번만큼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바로 다음날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김치를 너희들이 안 먹을 거라면 가져가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김치 먹기 싫다고 집에서 우리 오빠도 김치를 못 먹게 하면서 그걸 왜 친정에 가져다 주겠다고 얻어가는 건지.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며칠 전에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며느리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다 이해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하셨어요. 저보고도 시부모님한테 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목소리가 엄청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에게 예전처럼 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고 이젠 새언니보다 오빠가 더 미워질 지경입니다. 오빠가 따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엄마 기분은 전혀 풀리지 않았고 역시나 이번에도 새언니는 저희 엄마한테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앞으로 저는 새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으면 대체 결혼은 왜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본인이 만든 김치를 잘 먹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던 엄마도 요즘은 어느 때보다 기운이 없어 보여요. 저희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장모님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가서 기분을 풀어드리자고 하는데 오빠와 새언니의 빈자리만큼 저와 우리 남편이 더 잘해드리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았고 새언니는 물론이고 그 집안 부모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아무런 기대도 되지 않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간에서 우리 엄마 편을 못 들어주는 오빠한테 서운한 감정만 쌓입니다. 자기 엄마 고생시켜서 장모한테 다 가져다주고 마음이 편했을까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6살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얼마 못 가 알거지가 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로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다 보니 남편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죠. 홀로 저와 아들을 책임졌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의 압박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김 과장님 그만두신대. 김 과장님, 왜? 능력도 있고 위에서도 다들 좋아하잖아. 당신 다니던 시절이랑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우리 팀에서 한 명 나가라고 눈치 주니까 총대 메고 나가신 거지. 아마 다음은 내 차례일 것 같아. 그래도 김 과장님 나가면 일은 누가 해? 과장님만 믿고 같이 일하던 거래처가 몇 갠데. 윗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떻게든 지출 줄이려고 난리라니까.
나도 언젠가 김 과장님처럼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숨통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남편이 다니는 회사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실행했어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부장 과장급부터 많이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쪽 부서도 칼질이 들어와 입사 초부터 함께한 직속 상관마저 그만두게 되니 남편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와중에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그러는 거야? 재테크도 해볼 겸 부동산 공부 좀 하려고. 겸사겸사 공인중개사도 따면 좋지. 그거 쉽게 볼 거 아니야. 잘못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못 들었어? 내 주변에도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투자했다가 이혼하고 한순간에 쫄딱 망한 사람이 한 트럭이야. 그러니까 나는 미리 공부를 하는 거잖아. 만반의 준비를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건물주로 살게 해줄게. 실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었는지 남편은 부동산 투자 공부에 완전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만 나면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무슨 세미나니 강연도 참석하다가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가 가지고 계신 시골 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시골에 땅 좀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 그거 아직 갖고 계시지? 저희 친정 아빠가 물려받으신 땅이 좀 있는데 원래는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내려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면서 사실 계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아프셨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계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갖고 계신 땅을 활용해 볼까 싶어. 가만히 놔두면 세금만 내잖아. 장모님 땅 팔아서 이 동네 땅이나 상가에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한테 한번 잘 좀 말씀드려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 땅에는 신경 꺼. 엄마 재산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진짜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러네. 부동산은 한 번 터지면 5배, 10배 버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솔직히 남편의 말을 들으며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남편의 말대로 투자를 했다가 대박이 터진다면 저희도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유혹이 강하게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땅을 처분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죠. 애초에 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들들 볶다가 결국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남편은 하는 수 없다면서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안 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은행빚 다 갚은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어. 내가 그거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 안 나? 그럼 어쩌라고. 투자를 아무리 공부해도 돈이 없는데. 그러게 내가 이야기했잖아. 장모님 땅 빨리 처분하라니까. 남편은 부자를 꿈꾸며 미친 듯 부동산에 집착을 했습니다.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팍팍한 현실이 이 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확실하다고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한테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선뜻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이 틀어져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범한 행복조차 누릴 수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끝내 남편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남편에게 우리 식구들의 운명을 맡겼어요.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하며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이었는데 대출 이자까지 갚느라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어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당장 수익이 생겨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남편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 술도 많이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고생 끝났어.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 많이 취했나 보네. 그만하고 얼른 씻고 들어가서 자. 아니, 나 안 취했어.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땅에 건물 올라갈 거야. 그 주변 낡은 다세대 주택 싹 밀어버리고 영화관, 쇼핑몰 건물 짓는데 우리 땅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니까 보상금만 해도 엄청날걸? 남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땅이 정말로 개발이 확정되더라고요. 원래는 그 주변이 수십 년째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을씨년스러운 공터만 덩그러니 있던 곳인데 싹 정리되고 저희가 산 땅은 커다란 마트, 영화관 건물을 짓는 것이 확정되었죠. 남편은 그 뒤로 다니고 있던 회사를 바로 때려치웠고 본격적인 부동산 일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줄로 알았는데 그 뒤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쏠쏠한 이익을 계속 내더라고요. 노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겨우겨우 살던 저희 가족들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쾌적하고 넓어진 집이 마음에 드는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진짜 돈이 좋기는 했습니다. 전보다 삶이 풍요로워졌고 소소한 생활비 정도는 부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마냥 행복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남편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와 엄마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 밥상이 이게 뭐야? 당신 아직도 싸구려 입만 못 버렸어? 내가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진짜. 아니, 김치찌개가 뭐 어때서? 다른 반찬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다른 집안 마누라들은 남편이 밖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오면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준다더라. 안 그래도 수십억 굴리느라 힘든데 이딴 김치에 오뎅 쪼가리 먹고 힘내서 돈 벌어올 수 있겠어?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먹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보내준 게장도 있고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도 있잖아. 내가 언제 이딴 걸 좋아했다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당신도 이 동네 스타일 맞춰야 하는 거 아냐? 미용실도 좀 바꾸고 또 그딴 거 입지 좀 마. 아줌마 티내냐? 진짜 너무하네. 난 당신한테 도움되고 싶어서 아껴서 살림하는 거잖아. 남편은 저와 말다툼 끝에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하나하나 싱크대에 쏟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나 다른 밑반찬은 괜찮았지만 엄마가 사위 먹이라고 가져다 준 반찬까지 버리는 걸 보고 순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당신 미쳤어? 멀쩡한 음식을 버리면 벌 받아.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딴 것 좀 그만 만들어 오시라고 해. 남편은 끝까지 성질을 부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싱크대에 잔뜩 쌓여있는 음식을 보며 눈물이 터져나왔죠. 저와 친정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늘어만 갔습니다. 툭하면 집안일과 제 옷차림, 헤어스타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준이 떨어진다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낯설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사위 준다고 직접 재운 LA갈비며 새로 담근 겉절이까지 양손을 바리바리 싸들고 먼 길을 오셨더라고요.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무겁게. 무겁긴 뭐가 무거워? 우리 이서방이 내가 차려준 밥상 좋아하잖아. 이따 저녁에 이서방 오면 같이 갈비 구워서 먹자. 얼마 전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모조리 싱크대에 버려버린 남편의 일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싸온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친정엄마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불안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저리 좋아하시는데 뭐라 내색을 할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6시에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손님도 같이 오셨네? 나랑 이번에 8층짜리 건물 투자 같이 하시기로 한 동업자분이셔. 밖에서 한잔 하려다가
집밥 드시고 싶다고 하시길래 모셔왔어. 빨리 밥상부터 차려봐.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어요. 집으로 손님을 모시고 올 거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집에 엄마도 와 계시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미리 알렸었는데 배려 없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내 집인데 마음대로 손님도 못 데려와. 아, 장모님 오셨다고 했지? 정 사장님한테 우리 식구 구질구질하게 퍼질러 있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집에 오자마자 막말을 하는 남편 때문에 기분이 완전 상해버렸죠. 남편은 같이 온 동업자라는 사람에게 연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자세를 낮추었고 거실에 있던 저희 엄마한테는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사위 왔는가? 내가 눈치 없이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네. 바로 식사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게. 장모에게 대충 인사하는 남편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리시더니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사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남편은 장모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동업자라는 사람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면서 허허 실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엄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까 저 사람이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 못 봤어? 화를 내도 모자란데 뭐 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이서방이 괜히 그럴 사람도 아니고 이유가 있겠지. 엄마는 괜찮다며 앞치마를 둘러매고 저녁 준비를 바로 시작하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 같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끝난 뒤에 남편은 동업자라는 사람을 데려와 식탁에 앉더라고요. 화는 났지만 일단 밥은 먹어야 하니 저와 엄마도 자리에 앉았죠. 그때 남편이 저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당신 장모님 모시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나는 정 사장님이랑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줘.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엄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짐을 챙겨 들고 나왔어요. 그런 엄마를 황급히 따라 나서는데 말은 안 했어도 엄마는 많이 속상하셨는지 제가 저녁 먹자는 말에도 됐다고 하시며 집으로 그냥 내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제가 택시를 타고 엄마를 터미널까지 바래다 드렸고 엄마는 끝까지 자긴 괜찮으니까 사위랑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오는 내내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쳐들어가서 동업자고 뭐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죠.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천천히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그 인간과 술자리가 한창이었고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안주로 과일이라도 좀 깎아오라더군요. 손님만 돌아가면 그때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끝까지 화내지 않고 대접했습니다.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 손님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엄마 때와는 완전 다르게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서 배웅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앞치마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 집안 가정분이? 멀리서 버스 타고 왔는데 너 밥만 차려주고 바로 쫓아보내? 아니, 그럼 장모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은 식탁에 앉는 게 말이나 돼? 정 사장님이 우리 식구들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거 취소라도 하면 당신이나 장모님이 책임질 거야?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자제하시라고 해. 남편은 끝까지 제 속을 뒤집고 긁어놓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엄마를 밥하는 사람 취급하는 걸로 모자라서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소리를 하다니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휘갈겼습니다. 지금 나 쳤어? 드디어 너도 미친 거야? 자꾸 헛소리 하길래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대 쳤다. 너 뭐라도 돼? 땅놀이 하다가 벼락부자 되니까 상류층인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이딴 놈도 사위라고 갈비까지 재워서 들고 왔는데 너가 사람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길래 장모님도 내가 하는 말 듣고 진작에 시골 땅 팔았으면 좋잖아. 이러니까 평생 어딜 가면 무시당하는 거야. 됐어. 나 이제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혼하자. 정말 선을 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이혼하자 말했고
남편은 너까지 게 자기를 놔두고 이혼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집과 이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면 100% 후회한다며 저를 비웃길래 그대로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와 함께 바로 집을 나왔어요. 그날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친구 집에 하루 신세를 지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찾아온 저희 모자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많은 걸 묻지 않으셨지만 며칠 동안 누워 속상해 하셨습니다. 본인 때문에 저희가 싸우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라 생각하셔서 저보다도 더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죠. 그래도 며칠 동안 엄마 집에 같이 살면서 이혼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결국엔 제 생각을 존중하시고 이혼에 동의해 주셨어요. 남들처럼 다 해주진 못했어도 나름대로 귀하게 키운 딸인데 저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위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 남편은 자기가 아들 키우겠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도 없이 사는데 애까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라며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소리를 하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씩 받기로 했지만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꽤 있었는데 전부 대출이고 막상 이혼 과정에서 전부 까보니 재산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엄마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셋이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거기 공단이 들어온다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 너한테 물려주기도 미안했는데 얼마 전에 내려가 보니까 그 주변 일대에 농공단지 조성한다고 길도 번쩍번쩍 닦고 있고 난리야. 값을 몇 배를 쳐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라고 다들 사정을 하더라. 엄마 그 땅 팔 거야? 아빠랑 추억도 있어서 팔기 싫어했잖아. 아니야,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값 잘 쳐준다고 할 때 팔 거야. 너랑 우리 손주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아마 그걸 더 바라실 거다. 엄마는 그렇게 소중한 추억이 있는 땅을 모두 처분하셨죠. 그 덕으로 수십억의 현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저희 식구는 그 돈으로 예쁜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주택을 지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엄마와 아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남편과 이혼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평소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초대한 적 없는 불청객이 불쑥 찾아왔어요.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그 꼴은 또 뭐고? 여보,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장모님 소식은 들었어. 시골 땅이 완전 천지개벽했다면서? 이혼하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애 보러 한번 찾아오지도 않던 남편인데 갑자기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니 허름한 차림에 타고 온 차도 20년은 굴러다닌 것 같은 낡은 경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 꼴이 왜 이 모양인지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그 꼴이 뭐야 대체? 없어 보이는 거 싫어하면서 사업이 쫄딱 망하기라도 한 거야? 말 그대로야. 나 쫄딱 망했어. 그 자식한테 완전 속았다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동업을 해서 상가 건물에 크게 투자를 한다고 했던 정 사장이라는 인간에게 완전 뒤통수를 맞았더라고요. 말만 동업자였지 남편의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해놓고 대출금이나 분양대금 등을 전부 챙겨 사라졌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쩌겠어요. 제 남편이 모든 대출과 계약의 책임자였고 동업자는 돈만 챙겨서 한국을 떠버린 상황인데 남편은 순식간에 수십억의 빚을 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죠.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은 전부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그래도 남은 빚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파산 신청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제대로 바닥을 치니까 당신이랑 우리 아들 생각이 너무 나더라. 내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나 싶고 처음엔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이제 와 뭘 어쩌라고. 여긴 왜 찾아왔는데? 그 꼴로 나타나서 불쌍한 척을 하면 내가 받아주기라도 할까봐 그래. 나 이번 기회에 정신 제대로 차렸어. 당신한테 면목 없지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어디서 함부로 우리 아들을 더러운 입에 올려? 너 이혼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 찾아와서 아들 얼굴 본 적도 없잖아. 돈에 미쳐서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린 인간이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제가 돌아서서 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니 남편은 황급히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불쌍한 척을 하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어서 진짜 난감했죠. 아무리 뿌리치려고 해봐도 남자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때 집안에 계시던 엄마가 바가지에 굵은 왕소금을 한 바가지 담아오시더니 남편 얼굴을 향해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썩 꺼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엄마가 소금을 뿌리는 사이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에게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남편은 털털거리는 고물차를 타고 사라졌고 그 후로 다행히 우리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매운맛을 보여주려고요. 앞으로 저는 엄마와 우리 아들과 셋이 똘똘 뭉쳐 행복하게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예전 어린 시절부터 저는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가장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 계모에게 구박받았을 때부터 나중에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성에서 살게 되는 결말까지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꼭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고 몇 년 후에 아빠는 새엄마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 새엄마라는 사람은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 둘을 함께 데려왔고요. 어린 마음에 새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결코 한 식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어린 기억에도 저를 뺀 새엄마와 아빠 그리고 새엄마가 데려온 두 동생들만 한 가족인 느낌이었죠. 얘,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설거지 하나 똑바로 못하니? 동생들이 어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걸 보면서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해? 앞으로는 밥값 제대로 못하면 밥 먹지도 마. 새엄마는 제가 3학년 때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게 다정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구박을 하거나 눈치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고 있으나마나 별로 상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보고 10살도 넘었는데 할 수 있는 집안일이 없다면서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을 하라고 시켰어요. 아빠는 평소 퇴근 시간이 늦으셔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끝내고 잘 준비를 마치면 그때나 돌아오셨습니다. 항상 저녁은 새엄마와 동생들끼리 먹었어요. 새엄마가 데려온 동생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6살, 8살이 났기 때문에 동생들이 너무 어려서 친해지기도 힘들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새엄마도 젊은 나이였고 갑자기 재혼해서 어린 두 동생 돌보며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다는 약간의 동정심도 생기네요. 그래도 만약 제가 친자식이었다면 저한테 그 정도로 집안일을 시키셨을까요? 매일 학교 다녀오면 청소기를 돌리고 동생들 빨래를 모아 세탁기를 돌렸죠. 저녁 식사 준비는 새엄마가 하셨지만 설거지는 매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 너는 엄마가 있는데 왜 설거지를 너가 하고 그러니? 안 해도 된다니까 꼭 저러네. 꼭 저렇게 집안일을 알아서 도와주고 그런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신 날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아빠의 등장에 새엄마는 깜짝 놀라며 마치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혹시나 아빠가 이 상황을 눈치채고 제 편을 들어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냥 제 바람일 뿐이었어요. 그래, 엄마가 동생들 키우느라 힘드니까 너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 그날 아빠는 사실상 허락을 한 셈이 되었고 새엄마는 그 이후로 눈치 볼 것도 없이 집에 아빠가 있는 날에도 청소, 빨래, 설거지를 전부 저한테 시키셨어요. 저는 착한 딸이 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군말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동생들이 어리니 제가 보살핀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나중에 동생들이 크고 그때 제 나이가 됐을 때도 저한테만 모든 일을 시키셨죠. 고등학교에 들어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에도 잠을 자기 전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우선 끝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지만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식구들 저녁 먹고 남은 반찬에 밥통에 밥까지 없는 날에는 라면이나 즉석밥을 돌려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당시에 서운했던 것도 한 가지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새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새엄마가 졸업한 선배들에게 교복을 물려받아서 그걸 가져다 주었고 낡아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제가 스스로 수선해서 입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2명의 동생들은 전부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새 교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아빠는 제가 검소하고 생각이 깊다며 칭찬만 하셨어요. 항상 새엄마는 교묘하게 아빠 앞에서 제 칭찬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빠는 저희들의 관계가 항상 좋은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새엄마와 동생들의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빨리 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철이 들기 시작한 이후로는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제 성적에 만족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새엄마에게 제 성적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혀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는 혼자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동생들 숙제도 봐주고 해라. 어떻게 너밖에 모르니? 이래서 남의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지. 새엄마에게 학원 한번 보내달라는 소리 못하고 혼자 공부해서 이룬 성적이었지만 전혀 칭찬 한마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한테도 새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저는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줄 알았고 동생들은 어릴 때부터 태권도, 피아노, 영어, 수영 등등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집에서 찬밥 신세였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에 매달렸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새엄마는 제게 독한 년이라 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 앞에서는 제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기 좋다며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해댔고 항상 돈 버느라 집안에 신경을 못 쓰는 아빠는 무조건 새엄마 말만 듣고 저한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동생들 공부도 도와주고 아빠가 널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새엄마랑 살면서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나마 제가 사춘기에 방황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뚝뚝한 아빠가 한 번씩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새엄마 몰래 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주머니에 몇만 원씩 찔러 넣어주시는 아빠의 마음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새엄마는 저를 구박하고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말썽 부리지 않아서 어디서든 칭찬받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새엄마 성화에 못 이겨 제 공부 시간을 쪼개 동생들의 공부도 봐주었지만 전혀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동생들 공부를 봐주다 보니 얘들은 학업에 대한 의지나 필요성 절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너는 애들 공부 제대로 봐주는 거 맞아? 성적이 전혀 변함이 없잖아. 새엄마는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저보고 못 가르친다고 구박했었죠. 제 나름대로 어차피 하는 일이니 이런저런 방법으로 동생들을 가르쳐 봤었지만 애초에 할 생각도 없는 동생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귀의 경읽기였죠. 아무튼 저는 스카이라고 부르는 서울대, 고대, 연대 중 한 곳에 정시 입학했어요.
그리고 동생들 2명 중에 하나는 간신히 서울 턱걸이 대학에, 그리고 또 한 명은 아예 지방대에 들어갔습니다. 제 나름대로 할 만큼 다 하고 살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타게 된 날 모든 자식들이 그렇게 하듯 저 역시도 선물을 사서 새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동안 제게 찬바람이 쌩쌩 불던 새엄마였지만 선물과 용돈을 드렸더니 그날만큼은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요. 큰딸이 월급 받았다고 우리 식구들 선물이랑 용돈까지 주는 거 있죠.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도 보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라니. 저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아직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생활비 보탤 수도 있었지만 용돈이며 생활비며 아빠한테 드리면 드렸지 새엄마한테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아빠가 저를 키워준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었을 뿐 새엄마에겐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저보다 한 발 빨리 새엄마가 아빠에게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서 아빠에게 드려야 할 몫을 새엄마가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제게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이었고 회사 내부에 당연히 법무팀도 별도로 존재했어요. 작은 회사는 법 관련 문제가 생기면 외부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자체 법무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가 법무팀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랑 같은 부서가 아니었음에도 안면을 트고 지낼 수가 있었죠. 여러 사람과 일을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람과 합이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중 하나가 저희 남편이었어요. 서로 같이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았고 그렇게 연인이 되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고 하길래 부모님에게 이 사람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거기서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엄마가 선수를 치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 보면 딸들이 돈 벌어서 맛있는 곳도 같이 가고 가족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을 많이 쌓는 것 같은데 우리 큰딸은 대뜸 이렇게 결혼부터 한다고 하니 너무 서운하네. 당신도 그렇죠? 아직 나이 30도 안 됐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새엄마가 그렇게 바람을 잡으니 아빠도 저한테 서운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야 그렇다 치고 새엄마가 하는 소리 때문에 속으로 헛웃음이 날 정도였죠. 우리 사이가 그렇게 친한 사이였던가 싶었던 거죠. 진짜 신데렐라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구박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새엄마 때문에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던 것도 큰 이유 중 하나거든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말을 했을 때 이제는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도 하지 않고 승낙을 해버렸던 거죠. 아무튼 제가 왜 빨리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새엄마는 연신 서운하다는 티를 제 앞에서 내더라고요. 제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도 지금의 남편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싱글로 살고 있었겠죠. 여전히 월급의 절반 정도는 생활비를 보태며 살았을 거고요. 대체 새엄마가 제 결혼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서운하다고 하는 건지. 저는 더 일정을 서둘러서 남자친구를 집에 소개해주고 결혼 날짜도 빠르게 잡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고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새엄마가 깜짝 놀라더군요. 법무팀?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으면 변호사인가? 변호사 맞다고? 아니, 변호사도 회사를 다녀? 남편이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이 다들 놀라셨죠. 같은 회사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팀이나 변호사의 변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빠보다 새엄마의 눈이 왕방울처럼 커다래졌습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더니 변호사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진짜 변호사 맞냐, 변호사 자격증 있냐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남편 앞에서 정말 민망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그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난 남자를 만났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나 봐요. 남편을 깎아내리고 싶은데 남편 역시 좋은 대학 로스쿨 출신으로 너무나도 신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뭐라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새엄마는 뭔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울 수 없었지만 아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가 너무 일찍 결혼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셨는데 이렇게 직업도 탄탄하고 똑부러지는 사위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승낙을 받고 얼마 후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상견례 날 새엄마는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결혼시키는 것이 못 믿었다는 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큰딸이 이렇게 일찍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요. 원래 첫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돈어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딸을 보내는 것이 서운한 거니까요. 진짜 어쩜 저렇게 표현도 마음에 안 드는지. 예비 시부모 앞에서 저보고 집안 살림 미천이라고 하는 소리가 정말 거슬렸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살림의 보탬이 되었다며 이제 결혼하면 그러지도 못하니 생활이 팍팍해졌다며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예비 시부모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집안 망신인 줄도 모르나 봐요. 당황한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히 새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말은 집에 가서 하자고 하셨거든요. 아빠는 원래 큰 소리 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집에서도 대부분 새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주시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만하라 말리시는 건 분명 화가 난 상황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새엄마는 알 리가 없었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집안 형편이 썩 좋진 못해요. 개천에서 욕난다고 저희 집에서 욕난 케이스가 첫째 딸이죠. 제 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해서 대학 졸업한다고 해도 앞가림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큰딸은 우리 집안 기둥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결혼한다고 나가버리면 앞으로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네요. 새엄마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번엔 아빠뿐만 아니라 예비 시부모님도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잖아요. 앞으로 4년만도 집에 돈을 가져다 줬어도 1억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사돈한테 1억을 일시불로 달라 하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솔직히 그게 아니면 결혼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기운값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아빠는 어떻게든 말을 끊으려고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람 생각과 다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끝까지 눈치가 없는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척을 하고 싶은 건지 계속 돈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반농담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들어보니 진짜로 현금 1억을 달라는 소리였어요. 자기가 저를 키운 값을 일시불로 받아야겠다면서요. 저는 너무 창피했고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엄마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에게도 저희 집안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야기는 해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구박받고 자랐다는 게 자랑은 아니었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그냥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말을 하는데도 저는 마치 제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부끄러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제 잘못 아니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좋은 사람이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새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쥐구멍이 있다면 바로 들어가서 숨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억울함이 복받쳐와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희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도 있고 결혼할 사람과 시부모까지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알게 되어 버렸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이제 사부인이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 아들이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미리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저는 법무법인 대표로 있고 여기 제명함입니다. 그전까진 판사로 오래 일을 하고 퇴직하면서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판사 출신 로펌 대표라는 말에 새엄마는 또 한 번 놀라더라고요. 저는 미리 남자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뭐 법적인 이야기는 워낙 지루하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TV 연예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부당이득 횡령 같은 게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낳고 길러준 가족끼리 돈으로 얽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새엄마라면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아이들 결혼해서 새 출발한다고 하는 자리인데 서로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네요. 시어머니가 조곤조곤 웃으며 새엄마한테 이야기했고 아무리 눈치가 없는 새엄마라고는 하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눈치를 못 채진 않았어요. 돈 문제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아이들은 빼고 양가 어른들끼리 이야기하자며 언제든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는데 그 명함을 받아드는 새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와 새엄마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남자친구를 통해 알고 계셨을 테니 바로 저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조용히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새엄마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한 것처럼 폭주하며 입을 나불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1억을 진짜 달라고 했어요? 주기 싫으면 말면 그만이지. 그리고 제가 큰딸을 10살 때부터 키웠는데 아무리 애가 똑똑해도 자기 혼자 크나요? 참나, 오늘 이야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끝까지 자존심 챙기려고 돈 이야기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다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죠. 판사와 로펌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었을 거고 저렇게 가진 것 하나 없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 이상의 큰 충돌 없이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남편 몰래 저를 조용히 만나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그런 새엄마 밑에서 제가 고생 많았을 것 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하더라고요. 집안의 어른이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 그동안 혼자 이악 물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토닥여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생각하고 살아보자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아빠한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견례 이후 저희 집안에서도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그동안 첫째 키워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둘째 막내도 이제는 다 컸으니 당신도 손해는 아니라 생각해. 여기 합의 이혼 서류. 사돈과 상의 끝에 나도 어렵게 내린 결론이야. 제 결혼으로 한몫 챙겨보려던 새엄마는 결국 아빠한테 이혼당했어요. 저 역시도 이 결정에 찬성이었고 아빠가 새엄마랑 계속 살고 있으면 결혼하고 나서 찾아뵙는 것 자체도 꺼려지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새엄마가 다 가져갈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이혼하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 아빠가 이혼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적극 찬성했습니다. 아빠가 이혼 결심을 한 뒤로 저는 시어머니와 연결을 해드렸고 그쪽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셨어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본인이 억울하다며 울기도 하셨거든요. 당신이 이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 나도 이제는 다 알고 내 생각보다 당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는 것도 중간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 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 싶어. 나도 당신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사돈어른까지 나서서 당신이랑 법정 싸움 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에서 협의하고 끝내자.
새엄마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못하고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혼 소송에 나섰다가는 저희 시어머니가 직접 나설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제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새엄마는 당연히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어린 시절 좋아하던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네요. 아빠는 지금 혼자 사시지만 저희 신혼집과 정말 가까운 거리고 평소에 키우고 싶어 하던 작은 반려견도 한 마리 입양하셨어요. 예전부터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새엄마가 더럽고 냄새난다며 싫다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아빠와 저는 조금 더 속을 터놓고 대화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지금은 아빠도 예전보다 제가 많이 편해지셨는지 자주 같이 저녁을 먹고 저희 남편이랑 대화도 자주 하십니다. 둘 다 세차하는 것이 취미라 주말에 만나서 3시간씩 세차를 하는 바람에 약간 골치가 아프긴 해요. 아무튼 저도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진짜 가족이 생겨 행복합니다. 고생은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